이어서 두 번째 토론으로 자산인권센터 박진활동관이 토론이신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PPT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PT 없이 그냥 자료지 참고하시면서 토론을 하신다고 합니다. 10분 내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수아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 제안했을 때, 국민 변호사 활동에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문제의식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요? 그럴 때 거절했었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아 변호사님 제안이라서 고절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변호사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활동가 입장에서 비영리 단체와 변호사의 활동가 관계에 대한 코멘트가 주로 저희가 요청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이수아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제가 다 보지 못한 발제문만 보고 이 서류를 좀 준비했다는 거, 그러나 뭐 봤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는 이제 법제도 정책적인 과제를 많이 준비를 하셨고 실질조사를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좀 소타하게 활동가로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 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만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 얼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인권센터는 의외로 법무법인 다산에서 출발하는 단체거든요. 다른 인권단체들은 좀 다릅니다. 실태조사 처음에 공익변호사의 등장을 굉장히 낯설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낯선 존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공익변호사를 바라보는 그 시민사회나 또는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변호사님들인 거지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지 전업으로 하지 않는지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2004년에 공감이 등장하면서 전업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등장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크게 그 감각의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민변 변호사님이 다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출발이 그랬습니다. 이제 90년 초반에 법무법인 다산이 김필진, 김동균 합동으로 생기면서 이 노동사건이나 벌어지는 인권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하면서 인권상담소를 만들었고, 그 인권상담소에 채용된 활동가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자산인권센터가 쭉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낯설지 않았고, 저는 이 인권활동들도 이런 모태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권단체, 인권활동들이 어떻게 쭉 발전했는지 역사를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93년도 비엔나 인권 세계대회를 참석하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반독재 투쟁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인권운동으로 존재를 했다면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비엔나에 갔던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처음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장애인 인권운동의 존재를, 그리고 청소년 인권운동의 존재를 이것이 인권운동이다라는 폭넓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권이 주류화되는 2001년 국가인권위가 설립되는 즈음에도 인권운동도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갖게 되냐면, 이거는 아주 공식적인 문서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이전에 그 인권운동과 함께 쭉 성장했던 선배 그룹, 이 1세대 인권운동들이 있었고, 그 말씀드렸던 인권이 주류화되고 비엔나 인권 세계대회를 거치면서 24년경에 인권단체 6개라는 것을 출범하면서 저는 본격적인 2세대 인권운동에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제 정리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보시다시피 공익변호사로 공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치국사건에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 그리고 민변의 창립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이라는 그룹이 생긴 것도
인권운동의 2세대랑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2017년까지 오는 거고요. 저는 전형적인 2세대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공익 변호사 활동도 한 그 15년의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제도화에 대한 이런 과제들을 던지는 것처럼 인권운동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3세대 운동들, 다양한 운동들을 준비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는 고민은 뭐냐면, 인권운동이 그 사이에 한국 사회 시민운동처럼 누군가의 권리를, 이익을 찾기 위해서 막 대리하는 운동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 3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편의적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기점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자신의 그룹들이 더 다양하게 등장하고, 이런 지각 변동이 저는 시민사회 인권운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은 굉장히 또 확대되는데, 이 활동 자체는 저는 전형적인 그 어드보커시 활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양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다는 직감적인 짐작이 있습니다. 인권 현장에서 누군가를 대리하는 저 같은 2세대 인권활동가들은 저물어 갈 거고, 오히려 성소수자 자신이, 죄송합니다. 자책을 하면서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신이, 장애인 자신이, 학생, 청소년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전업으로 활동하지 않는 다양한 그룹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볼 거고, 그렇다면 그들의 활동은 결국은 누구를 필요로 하냐, 이런 법 제도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공익변호사들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제 생각이 느끼는 건 그런 건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그렇다면 공익변호사들이랑 함께 했던 활동의 형태들을 보면 그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권력 감시운동, 반차별운동, 그리고 노동권 활동 이런 것에서 같이 많이 했었는데,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물리적인 팔로입니다. 정확한 사람. 현장 계획을 하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은 변호하거나 소송을 대개하고, 그리고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이 활동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앞으로 계속 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 매짐을 할 거냐? 지금까지의 관계를 봤을 때 파트너, 또는 조력자, 이런 관계, 서로 간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같은 단체에 들어오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예전에 법무법인 가상과 같이 있을 때는 일종의 노동사건, 인권사건의 사무장 역할들을 저희가 하면서, 또는 활동의 파트너십을 맺었지만, 그런데 사건의 주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사건을 중심으로 뒀을 때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었더라고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는 여전히 좀 존재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관계에서 평등하게 한다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에서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잘 살릴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은 계속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고민을 좀 던지겠습니다. 공익변호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인권활동, 옹호활동 자체도 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법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런데 단점이 뭐가 되냐면은 법 이외의 상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경험이 자꾸 축적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투자를 잘 안 하게 되죠, 저 자체도.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발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것, 법 너머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상상하지 않으면 사실 사회는 변하지 않는데, 이 공익변호사 활동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래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또 한편의 그림자는 법 위의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측면들이 또 계속 생기는 것, 이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공익변호사 활동이 너무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모든 전국적
지역적으로 어쩌면 가장 열악한 곳에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도움이 필요할 텐데 대부분의 공급은 이 서울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럼 결국 그것은 공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도적, 정책적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지속 가능한 활동, 새로운 활동과 성장 이 고민은 똑같습니다. 뭐 활동가든 비법조인 뭐 이런 걸 상관없이 전쟁 똑같거든요. 사람이 새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늘 가난해. 이게 결국 굉장히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회원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찾는 것일 거고요. 조직에서는 어떻게 평등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에서 그것을 같이 추구할 건가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법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법 조력 활동 위에 어떻게 또 기원을 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공익 변호사는 필요로하게 되는 사회일 때 지금이 오히려 가장 활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도로서 확정되지 않을 때 가장 과도기적일 때 가장 확장이 되거든요. 제도로서 안착되면은 그 제도가 주는 힘이 있지만 제도가 눌러준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는 보수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쩌면 지금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뭔가 이정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을 텐데 이 시점에서 제도와 정책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상의 변화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 활동가님은 인권 활동가 입장에서 인권 활동이 대리 전문가로서 대리의 활동에서 자기 옹호의 활동으로 변화하면서 당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변호사 활동도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지 또 법 너머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다는 점, 또 지역에도 공견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고 이러한 양성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여러 조직이나 활동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